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한숨 돌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안심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이번 유예 결정이 남긴 논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유예 소식에도 정부의 긴장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 백악관의 자동차 관세 관련 포고문에 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노심초사하던 자동차 업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발효를 고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연기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긴밀히 우리 업계가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25%의 고율 관세 부과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완성차 업체의 부품 조달망과 비용 등 핵심 경영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또 6개월,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를 관세 폭탄을 안고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관세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된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의사결정을 미뤄야만 하는 악재에 가깝습니다. 취재기자와 현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관세 유예 결정이 나오면서 이 국내 업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업체들은 이 25% 고관세를 당장 피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호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 관세 유예보다는 차라리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빨리 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상황은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겠지만 근데 고관세보다도 유예가 더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는 다소 의외인데요. 네,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예. 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 중견 자동차 회사는 이 관세 부과를 예상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희는 북미 쪽에 수출 포지션이 커서 미국 쪽에 그 공장을 한 해 만에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서 좀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 정도 되는데요. 당장 지난해 말 출시된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어닝 쇼크로 최악의 실적을 낸 현대차는 올해 SUV 판매로 반등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1분기 SUV 매출이 2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승용차의 2배 가까이 달한 건데요. 예. 바로 SUV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최신 SUV 팰리세이드를 이 하반기에 미국에 수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세 유예로 대비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증산이 필요한데 이 6개월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증산을 위해서는 시설 확보나 노조의 동의 등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빠른 대응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이 결국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대기아차의 경우 이 면제 기대감에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 25% 관세 가능성을 예상해서 내수의 시장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지 이 전략을 택하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지난해 각 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이 현대기아차는 36%, 그리고 한국GM은 52%, 르노삼성 80% 가까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차관세 유예로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이 당장의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6개월 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이 투자도 또 생산도도 같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한 발 더 뒤로 후퇴했습니다. 1,200원 턱 밑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흐름이 불안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오늘 국내 금융시장 큰 폭으로 요동을 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됐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7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가 8거래일째 이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73포인트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한때는 2070대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 0.09포인트 내린 2052.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2.05포인트, 1.69%가 하락하면서 7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주식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고 이런 심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매도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 총 1조 7,260억 원의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상황 한번 짚어보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턱 밑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19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00원에 근접했던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이날 외환시장에는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2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번엔 예산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예고하면서 사상 최대인 500조 원 예산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러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40%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 40% 선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예산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7.3%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 원에서 7%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지출 증가는 예고돼 있는데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천억 원 주는 등 수입은 예전 같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39.5%, 내년에는 40.3%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한다며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더 풀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목소리가 더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 급증을 지적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부각되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방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 40%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정부와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시각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그래야 하는 근거가 뭐냐고 부딪혔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자, 먼저 문 대통령이 이 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최근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재정 건전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선진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미국이 107%, 일본이 220%,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13% 정도 돼서 다 100%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40%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재정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적극적 재정을 밀어붙일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 비율 40%선 돌파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세금보다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이 재정 수지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예.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적자 폭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국가 채무 비율도 보면 내년부터 40%를 넘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경기 대응과 저소득층 지원 등 이 복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재정을 운용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란 말이죠. 그렇죠. 이 기재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문 대통령이 왜냐고 물어보면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 간의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거든요. 예.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이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간의 이견에 대해서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라고 하면은 어떤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뭐 돈 쓸 때는 굉장히 많죠. 이제 확장적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예. 들어올 돈, 그러니까 세금은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후대에다가 이 세금 부담을 전가해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하는 걱정 어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시행을 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재정 건전성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상속 관련한 분쟁을 겪었던 두 동생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한 심정도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지혜 기자, 우선 공판 열린 전후 사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 조씨 형제들은 부친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해외에 남겨둔 450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두 형제가 남겼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우선 변호인은 조중훈 회장의 별세 이후 유언에 대한 유효, 무효 분쟁이 형제들 간에 시작돼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면서 검찰이 각각에게 구형한 벌금 20억 원이 과도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형제들 역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요. 조남호 전 회장은 돌이켜보건대 형제 간에 다툴 일이 아니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얼마 전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호 회장 역시 형과 같은 마음이라면서 직접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도마 위에 오른 퇴직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등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퇴직연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전성 확보라는 이유 때문에 맡겨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입니다. 우선 근로자 스스로 운용 책임이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일종의 자동 투자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다루는 구조를 갖습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용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됩니까? 네,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여당과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퇴직연금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값이 전분기에 비해 0.53% 떨어졌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재건축 사업이 불발되고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까지 겹친 이후 올해 1분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31평이 23억 5천에 거래가 되고 그동안 쭉 거래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3월에 급하게 18억 5천까지도 하나 됐고 그리고 4월에는 20억 5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급한 게 조금 빠졌어요.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분기 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 자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작년 9, 10월 달에 최고점일 때 저희 32평 기준으로 하면 최고점은 14억 정도 했었고요. 지난 1분기 때는 10억 후반에서 11억 초반 정도 갔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4분기 대비 평균 0.53% 떨어졌는데 송파구와 강남구는 1%를 훌쩍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큰 규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렇다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거시경제도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올해 서울 강남 부동산 분위기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업무량이 과중한지 또 현장은 안전한지 등 근로환경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일하던 오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과로와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에 있는 직원분들로 접수된 순번대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 감독관이 그게 진행하지 못하니까 사건이 계속 쌓이는 거죠. 부담은 계속 가중되는 거고. 이번에 사망한 오 씨와 같은 산업안전감독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400명. 이들이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4만여 건으로 1인당 평균 100건에 달합니다.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통상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독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3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0만 건의 사건을 담당해 한 명당 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예비군을 가거나 이제 연가를 가도 사건은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구조상 저희 현재 지금 30개 갖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60개 정도도 있고요. 다른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부 감독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량은 관리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근로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정작 근로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처구니 없는 모순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앞서 본 상황에서 이게 추가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앞으로 이렇게 차차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의 주요 업무가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단속하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한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일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둘러싼 사업장 내의 노사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 52시간제가 오는 7월 300인 이상 특례 업종에 확대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도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독관들이 업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감독관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5일입니다. 여기에 한 사건당 딱 한 번만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예. 이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민원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시정 지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감독관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이 처리 기한을 넘기면 경위서를 쓰거나 심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서 압박과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하는 감독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독관을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부도 감독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감독관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911명 정도가 증원은 됐거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은 또 계속 늘거든요, 매년. 그쵸. 네, 하지만 감독관들은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업무 처리 과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건별 처리 기한을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감독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서 사건을 배정하는 등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 그 이유가 뭔지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직후 코레일은 잠정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고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곧바로 국토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 제어를 분석하는 전문조사관은 사고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채용됐습니다. 위원회는 강릉선 사고 전후에도 각종 사고가 겹쳐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좀 저희들이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속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 인력입니다. 지금도 불과 5명이 각종 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지난 2017년 9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추돌 사고는 올해 2월이 돼서야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철도 사고는 1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력, 시설,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팀원을 구하는 데만도 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조사가 늦어지면 원인 분석도 늦어지고 대책도 늦어지고 그만큼 철도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위원회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오는 10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정부가 오늘 열린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회의에서 EU 측에 한국 철강 품목 쿼터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U는 지난 2월 26개 철강 물품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는데 올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 물량의 105%를 초과하면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모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온 변화의 폭이 큽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올라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한 주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강원 산지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춘천과 대전의 아침 기온 10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20도, 청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의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부터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